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기 수순 계획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거를 이제 그 시설별로 그 예를 들면 뭐 승강기 같으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을 뭐 수리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보면은 장기 수순 계획은 수립 대상과 적립 대상 똑같죠. 예. 이걸 우리는 한 세트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획과 충당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서 충당금을 적립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수순 계획의 수립 대상과 장기 수순 충당금의 적립 대상은 일치가 돼야 되겠죠, 서로가. 그렇죠? 예,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수립을 하는 사람은 장기 수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건설회사,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죠, 하는 자. 이 사람이 수립권자가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제 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사용검사권자. 그럼 우리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어. 며칠이 지나면은 6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럼 승인을 받고 몇 년 안에? 착공은 몇 년이죠? 5년이죠. 예,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근데 5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승인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착공은 했지. 착공을 했어요. 해갖고 이제 완공에 이르기까지는 규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럼 완공을 했으면 이제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때 며칠 안에 사용검사를 받습니까? 요게 15일이죠. 요렇게 해서 사용검사를 받는데, 이때 사용검사권자, 이 검사가 사용검사인데요. 사용검사는 사용검사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이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을 내주는 거죠. 이거는 승인을 내주는 승인권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용검사권자지. 틀립니다. 틀린다고. 그럼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중고검사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만약에 이제 누구지? 국가라든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주공일 때. 이때는 국토교사 장관한테 사업계획 사용검사가 이루시게 되고, 또 사업 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가지고 국토장관에게 받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국토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4가지 사유가 있었죠. 4가지 사유. 그래서 이제 4가지 사유가 뭐냐면은 뭐 사업 주체가 국가 주공일 때 뭐 330만이 넘는 사업으로서, 그죠? 뭐 택지개발과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중에서 국토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그 다음에 유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4개. 그 4개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해당이 돼갖고 이렇게 국토장관한테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한테 받았으면은 준공검사도 장관한테 받는 것이죠. 이게 일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승인은 장관한테 받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사용검사는 준공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라. 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도 이렇게 준공검사권자가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는 거지.
저는 이 주택법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다, 이거는. 예. 아니, 대개 이제 보면은요, 준공검사를 그 해당되는 구청장이나, 그죠? 시장한테 가잖아요. 시군 구청장한테 가잖아요. 그죠? 준공검사를. 그런데 장관한테 가라니까, 장관한테, 이거는. 그게 주택법이 이게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등록도 장관한테 가야 되고, 이것도. 그 건설회사가 국가나 주공이다. 사업주체가. 또는 사업계획서는 장관한테 받았다. 그럼 장관한테 가거라 이거예요. 니네가 장관한테 받았기 때문에 장관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용검사권자에게 뭐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장기수순 계획을 제출한다는 거지. 장기수순 계획 수립 대상 그 아파트는. 네. 그 다음,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오죠? 2번이 나옵니다. 2번. 장기수순 충당권. 그럼 적립 대상은 300 공동주택, 그 다음에 성강기, 중앙집중, 지역난방, 허가받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했을 때, 그럼 징수는 해당 주택에 뭐로부터 징수하죠? 소유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소유자.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가 입주자한테, 입주자에게 징수한다면 틀립니다. 왜 입주자에게 하면 틀리냐면은 입주자의 뜻이 폭넓거든, 우리가. 이때 입주자의 뜻은요, 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까지, 직계 존속과 비속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입주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기 우리는 이건데, 이것만 징수하면 되는데,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만약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까지 만약에 소유자한테 받으면 되는데, 소유자는 A인데, 배우자는 B고, 직계 존속 CD인데, 이 사람들한테 받는 거는 너무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자한테만 받아라. 돈 없으면 이 사람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자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걸 못 내고 있죠. 예? 근데 찾아갔어. 아니,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이야. 그 아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아저씨 보고. 아니, 아주머니가 소유자인데 아저씨가 지금 배우자잖아. 그럼 아저씨가 내세요.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왜? 소유자로 해놨잖아. 입주자가 아니고. 소유자로 했죠. 누가 입주자로 돼 있습니까? 입주자로 안 돼 있죠? 뭐로 돼 있습니까?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명의자, 명의. 누구 명의를 뱉냐? 그 명의자가 A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주자의 뜻은 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입주자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요, 법률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소유자냐, 입주자냐,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분양되지 않는 거는 누가 부담하죠? 건설회사,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 안 되면은 2중, 3중으로 사업주체가 부담이 큰 거죠. 이것도 자기가 부담을 다 해야 되니까. 또 관리비도 자기가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했다면 누가 납부한 거예요? 세입자가 납부한 거지, 세입자가. 에? 자, 세입자가 영수증이 나왔어요. 영수증이 뭐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관리비 등 영수증이 딱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관리비 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관리비 비목이, 관리비로서 징수해야 되는 비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목이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외의 비목. 외의 비목이, 요거는 별도 징수, 별도로 부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료라 해가지고요, 사용료. 요거는 징수를 대행해가 하는 거죠. 관리 주체가 징수를 대행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사람한테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기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전한테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징수 대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라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리 주체가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 명세가 이렇게 쭉 있으면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리사무소장 할 때 요 명세를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지. 예. 그럼 관리비 비목은 몇 개다고? 1층 경소 성남 급수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만은 한번 적어보면 10개입니다. 10개. 10개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좀 지겨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근데 이게 버릇처럼 나와야 됩니다. 버릇처럼. 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이거 모르면요. 아니, 관리사무소장님이 아니죠. 근데 관리사무소장님이 자격증만 따가지고 모른다. 그럼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비 비목이 몇 개냐? 10개다. 봐라, 당신들이 와서 봐라.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그 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설비 유지비.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수수료인데, 요거는 그 관리를 위탁했을 때만, 위탁 안 하면 필요가 없겠죠. 예, 위탁했을 때만 수수료 줍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외의 비목은요, 이런 게 있죠. 안전 점검 비용, 안전 진단인데, 요건, 얘는 안전 진단 비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때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 여기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대행이 있죠. 이거는 공급하는 사람한테 납입한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전수가지, 정생 입건선. 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그 다음에 지역 난방 시설의 난방비하고 급탕비. 그 다음에 이제 정화조 있습니다. 정화조 오물 수수료.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있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제 대표회의 사용료가 있고, 건물 전체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보험료.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뽑죠. 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뽑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뽑혀야 되니까, 요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대표의 비용과 그 다음에 선관위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료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로서 직접 징수하는 거는요, 이거는 공동시설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공동시설 사용료, 곤돌라처럼 공동시설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가 있어요. 공동시설 사용료. 예를 들면 뭐 주차장인데, 한 대까지만 대기돼 있잖아요. 그럼 2대 되는 사람들은 한 대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이제 사용료, 공동시설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겁니다. 인양기 사용료. 예를 들어서 뭐 인양기, 곤돌라 있죠? 인양기 사용료가 예를 들어. 이거 말고도 이제 공동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가 있어요. 별도 징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들이 징수 대행만 약간 한 거고, 요 직접 징수하는 거는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 비목은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시험에 섞어서 나온 거예요. 섞어서. 다음 중, 사용료를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사용료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는 사용료라고 하지. 이거는 이 관리비잖아요. 관리비 비목. 이게 다른 겁니다. 용도가. 그 관리비 비목하고 이걸 섞으면 안 돼. 따로따로 이렇게 비목은 비목대로 해놓고 요거는 별도로 징수해야 되거든. 별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장기순 충당금을 갖다가 이런 데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징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일반 관리비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관리 직원들이 쓰는 거 있죠?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재사무비, 교통비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이거는.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 자체적인 경비. 자체적인 경비는 일반 관리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경비 처리를 할 때, 입대 경비, 비용, 선거관리 경비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들어요. 요걸 외우고 가셔야 돼요. 예, 요거 외우고 가셔야 되거든. 이게 막 섞여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외우고 가시는데, 특히, 여기 수선 유지비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화기 충약비라든가 이런 게 막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서 안전점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안전점검 하잖아요. 이 안전점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수선 유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점검 비용이라는 게. 요거는 관리사무소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 이게 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전진단 비용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안전진단 비용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고하겠죠. 예? 만약에 아주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지붕이 거의 붕괴가 됐다든지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중대한 하자잖아요. 그럼 이거를 시군구청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보고받은 시장구청장이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 안전진단 기관이죠.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의뢰. 야, 지금 이거 안전진단 어떻게 무너질 건가 안 무너질 건가 빨리 당신들이 진단을 좀 해주세요. 그럼 안전진단 기관이 이 비용을 갖다가 책정합니다. 비용을 책정합니다. 그럼 이 비용을 갖다가 누가 부담한다고요? 누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지. 이걸 입주자 등이죠.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거는 안전진단 비용이라 해서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을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이 그 비용을 갖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입주자한테 부담시킵니다. 이거를. 그게 이제 안전진단 비용이죠. 그러면 장기수준 충당금이라는 거는 아까 업무 관리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업무 관리가 아니더라도 장기수준 충당금의 적립 대상이 되면은 적립을 해 나가잖아요.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 세대별로 한 달에 한 10,000원씩 정도, 약 10,000원 정도 보통 보니까 20,000원 적립하는 데도 있어요. 보통 매 세대별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로 적립해 나가더라고. 그럼 이걸 갖다가 누가 부담을 해요? 영수증에 보면은. 아니, 세입자가 만약에 이 영수증이 나오면은 일단 세입자가 이걸 모르고 관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주 자세히 내막을 안 보잖아요. 그럼 전체가 얼마 나냐? 48,000원 나왔어. 그럼 세입자는 48,000원 냈잖아, 그냥. 모르고.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있죠? 이거 있죠?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징수하는 거예요? 이 돈은 세입자 부담이 아니고 누가 부담하는 거죠? 소유자 부담이죠. 그러면은 이 장기순 충당금은 나중에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인한테. 세입자가 소유자한테 이사 갈 때
장기 수술 충당금을 내놔라. 뭐 그동안에 적립된 게 만약에 한 달에 10,000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120만 원, 120만 원 장기 수술 충당금을 적립을 했는데 10,000원씩 적립이 됐어요. 그럼 10년 동안에 월 10,000원씩 해가지고 1만 원 해가지고 했더니 120만 원이다. 120만 원 이거를 요구합니다. 이제 요구. 그럼 소유자들은요 이걸 내놔야 줘야 됩니다. 이거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걸 120만 원을 이제 이사 갈 때 10년 돼 갖고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3년 돼서 이사 갈 수도 있죠. 4년 돼서 그러면 그동안에 적립된 걸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거죠. 왜? 세입자는 부담이 없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선금만큼 전기료, 수도료 전부 다 자기가 부담만 다 내야 되죠. 그런데 문은 낼 필요가 없어요. 장기수술 충당금만큼은 세입자가 소유자로부터 청구합니다.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죠. 소유자를 대신해서 거기 보세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장기수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는 누가 납부했습니까? 사용자, 임차인이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왜? 영수증에는 요게 전체 영수증에 한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자기는. 그리고 모르고 그건 전체 비용으로 썼는데 그냥 납부한 거예요. 그 납부한 관리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비 등 속에는 장기수술 충당금이 나온 거지. 이거를 이제 적립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낸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은 찾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안 찾아먹냐? 그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는 공인중개사가 다 이거 있죠. 중개하자. 그러면 주인한테 이거 다 받아냅니다. 받아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안해. 내가 세입자라도 뭐 내가 뛰다니면서 그러면은 관리사무소 가서 영수증 발급받고 그렇게 안 해도 다 자기가 물론 이제 자기가 영수증 받는 거는 그동안에 적립된 거 확인서는 받아와야 돼요. 확인서. 관리사무소 가면은 소장님 역할이 뭡니까? 아니 이 사람이 세입자인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120만 원 적립됐다. 그거 확인해가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럼 그것 이제 소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세입자가 야 봐라 그동안에 120만 원 내가 적립했다. 이거 내놔라. 그럼 내놔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꽤 되잖아. 이게 돈이 말이죠. 한 10년 동안에 10,000원씩 120만 원 같으면요. 생각지도 않는 돈이 딱 나온 거예요. 이삽이 빠진 거지, 이삽이. 예. 그 다음 적립식이 별표 20개입니다. 별표. 20개인데 20개라는 거는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0개 해를 팔 필요는 없고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사용검사일로부터 언제부터 적립해 나가야 돼요? 1년이 뭐?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만약에 1일이다. 그러면 이제 1년짜리가 이제 11월 1일 날이 1년이잖아요. 그죠? 예, 1년이 물론 이제 10월 30일이지만 그럼 요게 이제 1년인데 만약에 이게 막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막 1년이 합시다. 그럼 여기 2일하고 2일. 그럼 2일 하고 1일 날이 1년이잖아. 그럼 이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다 속하는 날이 아니고 뭐죠? 말일이죠, 말일. 그 말일이 언제입니까? 11월 30일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뭐부터?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 달이 무슨 달이에요? 11월 달이지. 그럼 11월 달이니까 11월 1일에서 30일까지는 바로 11월 달, 그 달 안에 적립하면 된다는 거지. 예.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뭐? 달부터. 날이 아닙니다. 달부터. 11월 달이다. 그럼 11월 달부터 적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이죠, 때는. 예. 그 다음에 요율은 뭐로 정하죠?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요율이란 건 뭐냐면은 얼마만큼을 적립을 할 거냐 이거죠. 예. 그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마다 다 틀리겠지 뭐. 그죠? 예. 그리고 적립 금액은 얼마 정도를 할 거냐. 이것도 장기 수순 계획에서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제 요율은 뭐로 정해요? 요율은 뭐로 정한다고?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요 약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고 요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세요. 그 다음에 적립하는 금액 있죠. 얼마만큼 적립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10,000원 할 수도 있고 20,000원 할 수도 있고 그죠? 매월. 그럼 적립 금액은 뭐로 정해야 되냐? 이거는 규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 수순 계획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제 이거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시장 무수구청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얼마만큼 적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고를 딱 제출했잖아요. 그럼 그 금액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계획에는 월 만약에 10,000원씩 했는데 여기에 월 20,000원 받는다. 안 되는 거지. 왜? 장기순 계획, 제출한 장기순 계획에 따라서 적립하잖아요. 그렇죠? 적립 금액은 장기수순 계획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이 두 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순 충당금의 요율은 뭐로 정하고 관리기구 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뭐로 정하냐? 장기수순 계획으로 정한다. 보세요. 그러면은 요 약을 누구한테 먹이면 돼요? 적장에게 먹여라 이거죠. 자, 요 약이 뭐죠? 요 약을 누구한테 먹이면 돼? 적장한테 먹이면 되죠. 내가 먹으면 죽고 내가. 그러니까 요 약을 적장에게 갖다 먹여라. 이렇게 딱 되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딱 하니까 요 약을 누구한테 먹이냐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적장이라니까, 적장. 적립금액입니다. 적립금액. 장은 뭐죠? 장기수순 계획에 정하는 거지.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율과 적립금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하려면 이제 장기수순 계획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한다. 그런 거죠. 그것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도 중요하지만 그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죠. 요거.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거는 건설 회사가 책임을 지는데 거기 1번 보세요.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누굽니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2번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번 공동주택을 정축, 개축, 대순, 리모델링을 한 시공자도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사업주체의 이름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건축주의 이름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 정축, 개축, 대순,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그 시공자, 정계대리, 정축, 개축, 대순, 리모델링 시공자도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사업주체 거기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업주체, 건축주, 시공자 3인방입니다. 사업주체, 건축주, 시공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합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합해가지고 그냥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뭐 사업주체 등 하면 좋은데 그냥 사업주체.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사업주체잖아요. 그럼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20세대를 지은 아파트 건설회사, 조그만 건설회사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만약에 10세대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 다세대 주택을 10세대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내가 개인적으로 연립주택인데, 잘 보세요. 연립주택인데, 뭐, 4세대만 지었어, 4세대만. 요거는 이제 건설했고, 요렇게 이제 요거는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1번, 2번, 3번입니다.
자, 여기서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응?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 다시 갑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20세대 건설했고, 내 개인이 다세대 주택을 10세대 건축했고, 어떤 개인은 연립주택을 4세대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은 여기서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을 이제 만약에 무너지거나 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붕괴되거나 뭐 뒤틀림이 생기거나 어떤 하자 범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란 말이죠. 창문이 만약에 깨졌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창문 틀이 뭐 뒤틀림이 생긴다든지 또 뭐 창문 틀이 뭐 내려앉았다든지 그죠? 예, 그러면 붕괴가 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되지. 자, 잘 들으세요. 이거 비밀인데 비밀이라기보다는 이 공동주택을 공부하는 뿐만 아니고요. 이 대개 보면은 그 하자 담보 책임은 이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니까 이 공동주택의 관리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이제는 공중산업관리법 시험 주택법만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은 다 진다. 결론은 왜?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거기 몇 세대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데 몇 세대를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2개만 지어도 2세대를 지어도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책임을 안 지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책임을 안 지면은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할 거냐? 못 봤네? 그래서 미리 책임을 안 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리 돈을 예치하게 됩니다. 건설공사비에 몇 프로? 3% 법정 사업비인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법정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건설에서 사업 비용인데, 예, 대략적으로요, 공사 비용의 약 3%. 예, 요 범위만큼을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를 예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인은 전부 다 뭐냐? 개인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개인은 전부 다 현금으로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큰 법인들은요, 법인 있죠? 법인들은 맨날 건물을 짓게 되는데 현금으로 예치할 수가 없어요. 이는 정서, 예, 직업보증정서, 이런 정서를 예치합니다. 그럼 이 개인이, 이런 사람들은 뭐로 예치해야 됩니까? 건설공사비가 만약에 100억이 들었단 말이지, 100억.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요, 대략적으로 약 3억만큼은 뭐를 납부해야 됩니까? 예? 대략적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건설회사들이라든지 개인들도요, 다 3%를 뗍니다. 공사비 3%만큼은 딱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은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몇 년입니까? 최장 기간이 10년이죠? 10년 동안은 이거를 못 꺼내 쓰는 거예요, 함부로. 10년 동안은. 근데 그 비율이 있죠. 비율이. 그럼 자, 하자 보수 보증금은요, 의무적으로 예치하는데, 물론 예치하는, 예치 의무 면제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주택을 건설했다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잖아요. 예치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주공이라든가 지방공사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치할 필요가 없어. 그 대신 이런 사람들 예치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자칫 국가를 못 믿으면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치 안 합니다. 예? 예치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공동주택을 건설한 이렇게 사업주체, 건축주 시공자는 무조건 하고 법정 사업비 3% 예치하죠. 그럼 예치는 현금이나 정수로서 예치할 수가 있는데, 자, 예치 명의를 처음은 누구 명의냐? 이거
처음은 누구 명의냐면요. 사용검사권자가 공부하셨죠. 중공검사권자. 처음은 사용검사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구인데? 시장운수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된다 그랬죠. 그럼 처음은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다가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운수구청장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돈이. 근데 나중에 뭐를 구성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름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름으로 명의를 지체 없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체 없이 변경. 명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누구 돈이라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만 있으면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예치를 했을 때도 언젠가는 이걸 반환해야 됩니다. 예치금 반환인데요. 이 반환은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데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다고 지금. 그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됐다. 2년이 경과됐을 때는 몇 프로 주느냐? 몇 프로 줍니까? 1422 5050 이렇게. 저는요, 제가 이제 요거 숫자를 기억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2년이 경과되면 15%를 반환하고, 3년이 경과되면 40%를 몇 프로에 대한 40%? 3%. 요 3%에 대한 40%로 3%에 대한 15%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100억이다. 100억 같으면 얼마? 3억이죠. 3억에 대한 15%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한 4,500만 원이가? 예? 3억에 대한 15%니까 4,500만 원. 그죠? 그리고 4,500만 원이 이제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2년이 지나면은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거든요. 그럼 2년짜리 이 사용금 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됐다면 15% 반환해야 돼요. 그럼 사용금 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40%, 5년이 경과되면 25% 반환하고요. 10년이 경과되면 나머지 20%를 반환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3억이 다 나간다는 거지. 그 3억에 대한 15%, 40%, 25%, 20%인데 요거 시험이 자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또 이게 비율이 갈로 속에 딱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 중 갈로 속에 적당한 숫자를 써넣으시오. 그러면 이게 40% 써넣어야 되는데 이게 숫자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비밀번호, 집에 가면 비밀번호 4자리죠? 도화에 비밀번호 있죠? 도화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뭐로 바꾸느냐? 1422로 바꿔야 돼요. 우리 집도 이렇게 바꾸는데 1422. 그럼 1422 하면 하나 외웠잖아. 1422. 비밀번호가 1422다 말이죠. 그래, 이 1422인데 기억력이 언제부터 더 나빠지느냐? 50대부터 확실히 나빠져, 기억력이. 그래서 5050. 50대부터는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1422 5050. 이게 지금 제가 외우는 방법이 이겁니다. 옆으로 외워봤어, 저도. 15%, 45%, 25%, 20% 외우니까 이게 숫자가 안 외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외우시면 외우세요, 그냥. 2년이 경과됐다. 몇 프로? 15%. 3년 40%. 5년 25%. 10년 20% 반환해야 된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근데 돌았으면 잊어먹어. 분명히 공부할 때는 암기가 되는데 갈로 속에 집어넣으라 하니까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안 날 때 눈을 딱 감으면 안 돼. 딱 이제 숫자를 봅니다. 우리 집의 비밀번호가 몇 번이지? 1422. 50대부터는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5050. 바로 뭡니까? 답이 딱 나온 거죠. 하나 외워가십니다, 오늘. 예?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이 경과됐을 때 몇 프로 반환? 14255050. 이게 말이죠. 최근에 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싹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 막 헷갈려야 합니다. 왜? 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입주자 개인적으로 전유 부분은,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관리주체 이름으로, 관리단의 이름으로. 그러면 결국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은 입이 두 개요, 관이 두 개요.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건시,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건축주, 시공자. 요구하는 사람은 입주자, 입주대표의 관리단, 관리주체. 그렇죠? 요번 시험에 이게 딱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중에서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가 없다. 틀렸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전유 부분일 때 입주자 개인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죠. 공용 부분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용 부분의 관리 주체, 공용 부분의 관리단. 이 관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집합건물법에 적용되는 게 관리단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주택법은 뭐죠? 공동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우리가 관리주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하자 담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책임 기간을 보면은 거기 36페이지 보세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서 10년짜리를 보죠. 10년짜리는 기초공사, 지정공사, 지방공사, 건축구상의 주요 구조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놔두시고요. 그 다음 5년짜리는 철근, 철골 뭐 이런 거, 지붕공사, 방수공사. 그 3년짜리가 제일 많죠. 3년짜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년짜리는 주로 마감공사입니다. 마감공사. 미장이라든지 수장, 도장공사 이런 거 도배하죠. 타일공사 이런 거 전부 다 2년짜리입니다. 2년짜리. 그러면요, 마감공사 빼놓고 가장 많은 게 몇 년? 3년이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10년짜리는 뭐 기초공사라든지 뭐 주요구조부 이런 게 10년짜리니까 5년짜리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5년짜리. 그죠? 5년짜리 뭡니까? 대지조성, 그 다음에 철근, 철골, 조적. 조적공사 뭡니까 이거? 벽돌 있죠? 벽돌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있죠? 이런 것이 5년짜리다 이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말이죠. 담보 책임 기간을 요거를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한꺼번에 외우실 수는 없어요. 자꾸 눈여기를 내주시면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은요, 마감공사는 무조건 하고 2년짜리니까 그거는 빼버려요. 10년짜리는 이제 몇 개 안 되죠? 그럼 5년짜리만 기억하면은 5년짜리 한 6개 나옵니까? 대철이, 대철철, 조적, 지붕, 방수. 이렇게 6개 기억을 해본 나머지 전부 다 3년짜리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기억하지 말고 작은 거를 기억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이죠. 그럼 하자보수는 이제 이렇게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절차라든지 하자보수 보증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이제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자보수 보증금은 발급기관이 30일 안에 지급하게 돼 있고요. 또 통보도 30일 안에 통보하게 돼 사용했을 때. 근데 반환을 보세요.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되면은 몇 프로 줘야 됩니까? 15% 주죠. 100분의 15. 그 다음에 3년이 경과되면은 40%. 100분의 40이 40%죠. 그 다음에 5년이 경과되면은 25%. 10년이 경과되면 20%죠. 그럼 요거 15%, 40%, 25%, 20%를 어떻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나느냐? 요거죠, 바로. 비밀번호. 1422. 오늘부터 비밀번호 다 바꿔. 현관 비밀번호 바꿔놓으세요. 1422-5050. 예,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 계획은요, 민간 임대주택하고 공공주택은 용어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건축법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법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고요. 건축법 위주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